현대의 프로메테우스 오펜하이머. 여러분, 프로메테우스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로 제우스에게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전해준 장본인입니다. 덕분에 발전된 문명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러나 프로메테우스가 인간 세상에 가져다 준 것은 불뿐만이 아닙니다. 불을 훔쳐 달아난 프로메테우스에게 화가 난 제우스가 아리따운 여인 판도라에게 상자를 들려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낸 것이죠. 그리고 판도라의 상자를 연 순간 인간 세상에는 슬픔과 질병, 가난과 전쟁, 증오와 시기 등 온갖 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프로메테우스는 인류에게 발전이라는 희망과 악이라는 절망을 동시에 전해준 셈입니다. 또한 그 대가로 자신은 절벽에 묶인 채 독수리들에게 간을 쪼아먹히는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형벌을 받게 되고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하고 복잡하며 규정지을 수 없는 인물. 큰 키에 비쩍 마른 몸, 지독한 애연과 대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바로 미국의 프로메테우스라 불리는 핵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입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에게 미국의 프로메테우스란 별명을 붙여준 것일까요? 미국을 뒤흔든, 그리고 더 나아가 20세기의 전 세계를 뒤흔든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던 그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그는 왜 프로메테우스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자연스레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간을 되돌려 190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뉴욕에서 직물 수입업으로 성공한 유대인 가문의 첫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래로는 후에 역시 영향력 있는 물리학자가 된 동생 프랭크가 있었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오펜하이머는 유럽으로 건너가 1926년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이론물리학을 공부합니다. 그의 지도 교수는 195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막스 보른이었죠. 당시 이론물리학하면 괴팅겐 대학이었기 때문에 이후 전 세계 물리학계를 좌지우지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불확정성 원리로 1932년 32살의 젊은 나이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인공방사능 연구로 193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페르미 등이 바로 그들이죠. 오펜하이머는 그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및 UC 버클리에서 이론물리학을 연구하고 강의했습니다. I need more physics than friends. 난 친구보다 물리학이 더 필요해. 라고 말할 정도로 오펜하이머의 물리학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다고 하죠. 1939년 독일에서 인공적으로 통제된 핵반응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접한 아인슈타인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미국도 원자폭탄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 1942년 9월 맨해튼 프로젝트가 비밀리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42년 6월 오펜하이머가 맨해튼 프로젝트의 지휘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과 시카고 대학에서 이미 사전 연구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펜하이머는 곧바로 뉴멕시코의 로스알라모스에 연구기지를 세우고 원자폭탄 제조에 돌입합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에는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과학자가 대거 참여했습니다. 아마 독일, 일본, 이탈리아를 비롯한 제2차 세계대전 동맹국을 제외한 나라의 유명한 물리학자와 화학자는 전부 참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동맹국에서 탈출해 미국으로 망명한 뒤 프로젝트에 참가한 학자도 있습니다. 페르미가 대표적이죠. 또한 노벨상의 등용문이기도 했습니다. 에드윈 맥밀런 1951년 화학, 리처드 파인만 1965년 물리학, 노먼 램지 1989년 물리학 등이 대표적인 수상자입니다. 드디어 1945년 6월 뉴멕시코의 사막 한가운데에서 원자폭탄의 첫 시험 폭발이 성공리에 이루어집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을 바라본 오펜하이머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눈앞에서 펼쳐지는 원자폭탄의 위력에 오펜하이머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 고이 원자폭탄이 전쟁에서 사용될 때 일어날 결과에 대해 우려하게 되었죠.
실제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구름이 끼거나 흐린 날 원자폭탄을 투하하지 마시오. 너무 높은 곳에서 폭발시키지 마시오. 아니면 목표물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치 깡패가 사람을 때리는데, 그래, 내가 좀 때려봐서 아는데, 맞으면 많이 아프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살살 때려줄게. 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언짢기도 합니다. 그러나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끈 오펜하이머로서는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최악은 모면하려는 안간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원자폭탄을 개발하는데 이미 엄청난 자본과 인력이 투입이 되었고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전쟁을 그만 종식해야만 한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돋듭니다. 원자폭탄을 개발하는데 이미 엄청난 자본과 인력이 투입이 되었고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전쟁을 그만 종식해야만 한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1945년 8월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결국 전쟁은 끝이 났지만 그와 함께 인류의 행복도 끝이 났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엄청난 위력과 살상력의 오펜하이머는 깊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하루아침에 미국의 영웅으로 그리고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언론과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지만 그는 도덕적 책임감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는 돌연히 뿌리 깊이 세계의 본성을 바꾸어버린 끔찍한 무기를 만들었다. 그것은 우리가 자란 세계의 모든 기준으로 봤을 때 악 그 자체였다. 그러나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프랑켄슈타인을 그냥 내버려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새로운 핵시대는 이미 열렸고 원자폭탄과 관련한 기술 및 기기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이 남아있었죠. 미국 정부는 이러한 일을 책임질 인물로 당연 오펜하이머를 꼽았습니다. 에너지위원회가 발족하고 위원장에 오펜하이머가 임명됩니다. 오펜하이머는 이 일을 맡음으로써 이후에 핵 개발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각종 토론회 및 회의, 인터뷰, 대중 강연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에 항상 시달렸다죠. 제 손에는 희생자들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한 번은 트루먼 대통령과의 회견 자리에서 내내 손바닥만을 내려다보던 오펜하이머가 이런 말을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미국이 원자폭탄을 선점하고 장악했다는 생각에 기뻐하고 있던 트루먼은 그런 오펜하이머를 울보과학자라며 언짢은 심기를 드러냈다고 하죠. 미국의 핵독점 시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소련이 1949년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했고 이에 자극받은 미국 정부는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인 수소폭탄을 개발하려 합니다. 원자폭탄의 대량 살상력에 치를 떤 수많은 지식인과 과학자는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오펜하이머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죠. 당연히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소폭탄의 개발을 막으려 했습니다. 오펜하이머나 페르미처럼 원자폭탄 개발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과학자가 강한 어조로 수소폭탄 개발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1952년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소련도 1953년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하죠. 수소폭탄 개발에 반대한 시기와 거의 맞물려 오펜하이머는 에너지위원회에서 추방됩니다. 당시 미국은 메카시즘, 즉 반공산주의 광풍에 휩싸여 좌파적 성향을 띤 인물이나 그러한 인물과 친분이 있다면 누구나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었었죠. 오펜하이머는 스페인 내전 당시 재산을 공화군과 인민전선 정부를 돕는 일에 쏟아부었으며 첫사랑도 아내도 동생도 모두 공산당원이었던지라 메카시즘 광풍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1953년 그가 청문회에 소환되자 미국 과학계 전체가 분노하고 그의 구명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다행히 공직에서의 추방이나 기소는 피할 수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미국의 영웅에서 미국의 적으로 추락하는 치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1963년이 되어서야
미국 정부는 오펜하이머에게 페르미상을 수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메카시즘 때 행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의 명예도 회복이 되었죠. 과학자는 진정 자유로워야 한다. 자, 이제 왜 오펜하이머를 미국의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지 다들 이해가 가시지요? 그는 핵 개발을 통해 과학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인류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사람을 지옥의 고통 속으로 내몰았죠. 그가 뉴멕시코의 사막 한가운데에서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한 순간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습니다. 프로메테우스와 마찬가지로 그 또한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물리학을 파고드는데 희열을 느껴 자신의 본능에 따라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험하였을 뿐 다른 무언가를 바랐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단지 격동의 20세기를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프로메테우스가 될 수밖에 없었죠.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유롭게 물을 수만 있다면, 무엇을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말할 수만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이지 자유롭게 생각할 수만 있다면 자유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과학은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로운 탐구에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과학의 독단과 독선이 자리 잡아서도 안 된다. 과학자는 자유로워야 한다. 자유롭게 어떠한 의문이라도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떠한 주장도 의심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증거라도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잘못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오펜하이머는 과학에서 자유로움을 중시하였습니다. 그것은 신체적이나 경제적 자유보다 과학자의 사고의 자유로움을 뜻했습니다. 그 과학에서의 자유란 내 생각만이 옳아라고 하는 독단과 독선으로부터 자유롭기, 이는 곧 다른 이의 주장이든 나의 주장이든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에 대해 증거를 찾으며 잘못이 있을 경우 바로잡을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과학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그 어떤 편견이나 독단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과학자의 사고 그 자체이니까요. 이상 얼마 전 영화로로 개봉한 원자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였습니다.